땅을 돌려주기는커녕 더 큰 부담이 고려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은 일본 정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선 1000여 척이 필요하다. 고려는 각도의 장인 역군들을 모두 모아 군선 제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쿠빌라이는 오래전부터 일본을 벼르고 있었다. 1265년 남성 정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고려 출신 조이가 일본에 대해 상세히 알렸고 그들을 몽골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 사신을 통하여 쿠빌라이 국서를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까마쿠라 막부에 전달했는데 그들은 조서를 무시한 것으로도 모자라 사신을 5개월 동안이나 다자이우에 머물게 하며 박대하였다. 일본 역시 고려의 무신과 마찬가지로 교토의 천황을 까마쿠라 막부가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상황. 무인 특유의 자부심이 몽골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일본의 무신은 쿠빌라이의 자존심에 적지 않은 스크래치를 주었다. 천하가 이미 자신의 발밑으로 머리를 조아렸고 보는 눈도 많은데 섬나라 일본 따위가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남성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고 고려도 무신들을 중심으로 강화도에서 버티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일본까지 공격할 여력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고려의 삼별초가 무너졌고 남성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 이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일본을 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1270년 쿠빌라이는 고려에 둔전경 낙사를 설치, 일본 침공에 본격적인 준비를 실시하였다. 둔전경 낙사는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 군대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리기구였다. 이 정책은 백성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겨우 전쟁을 끝내고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해야 했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일본을 치겠다며 군량을 조달하라 하니 그들의 삶은 처참할 수밖에 없었다. 원종은 사신을 보내 백성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군량의 삭감을 요청하였다. 쿠빌라이는 마지막으로 일본에 국서를 전달했다. 이번에는 금나라 유민 출신 조양필을 보내 교섭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또 무시했다. 쿠빌라이는 전쟁을 선포했다. 이때 홍다구는 고려에서 군선 제조를 관리 감독하고 있었다. 쿠빌라이가 요구한 군선이 1000여 척이었으므로 그는 밤낮으로 인부들을 독촉하여 군선 제작을 서둘렀다. 인부들은 하루 종일 물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들의 다리가 썩어 구더기가 들끓기도 하였다. 그렇게 홍다구의 악랄한 독촉으로 군함 900척이 완성이 되긴 되었다. 제작 기간 겨우 4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것 보아라 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징징거리며 늦장을 부린 것이냐. 그러나 배를 만드는 사람은 모두 알았다. 워낙 독촉이 심하여 급하게 만들다 보니 그 배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1274년 10월 3일 고려와 몽골의 군사들은 일본을 치기 위해 경상도의 하포에서 집결하여 군함들을 출발하였다. 원군 25,000명에 고려군 14,700명, 군함은 900척이었다. 원나라 지휘관은 몽골인 훈두, 고려 출신 홍다구, 금나라 출신 유복형이었고 고려 측 지휘관은 김방경이었다. 연합군의 1차 목표는 스시마섬이었다. 먼저 선발대 300여 명이 상륙하려 하자 일본 장수 소스케쿠니가 이끄는 80여 명의 군사들이 응전을 시도, 원나라 기병 수십 기를 쏘아 죽이고 거세게 방어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곧이어 본대 1000이 상륙하자 일본은 단 반나절 만에 전멸당하였다.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의 활약은 특히 대단하였다. 의외의 거센 저항에 원나라군은 활약을 못했지만 고려군은 능숙하게 일본군을 도륙내었다. 이는 신라 시절부터 외구와의 숱한 전쟁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스시마섬을 장악한 연합군은 곧바로 이키섬을 향했다. 이키섬의 슈고다이 타이라노 카케타카는 즉시 기병 100기를 이끌고 연합군과 맞서 싸우고자 해안가에 이르렀다. 카게타카가 말했다. 나는 일본의 뼈대 있는 가문으로 태어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가 진정한 무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깊은 애정으로 돌보아 주셨고 우리 삼촌께서는 뭐라카노? 연합군은 어이가 없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상황에 군의 대장이라는 자가 겁도 없이 앞으로 튀어나와 가문의 배경을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볼 것도 없이 연합군은 화살을 날렸다. 카게타카는 깜짝 놀랐다. 저놈들은 무사도 정신도 없단 말인가. 어찌 예를 지키지 않는 것인가. 춥고 사는 전쟁터에서 예의는 개뿔.
이는 나놀이라는 무사도를 준수한 일기토 시전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본식 전투 방식이 몽골군에게 통할 리 없었다. 카게타카는 겨우 화살을 피하여 진영으로 돌아가 연합군과 맞서 싸웠으나 한나절도 되지 않아 참패하였다. 연합군은 병력도 어마어마했고 화약을 쓰는 무기는 특히 강하였다. 군의 대열은 어찌나 신속하고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 있는지 주로 소규모 전투에 익숙했던 일본군은 차원이 다른 연합군의 공격에 우왕좌왕하였다. 마치 동네 축구에서 자기네들끼리 붙으며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서로 자화자찬하던 그들이 월드컵 무대에 처음 서본 기분이었을 것이다. 대패한 카게타카는 겨우 살아남아 20기의 기병만 데리고 히즈메 성으로 달아나 농성했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 금나라와 남송의 단단한 성들을 무너뜨린 몽골군이 아니었던가. 성을 함락하는 데에는 이골이 난 그들이었다. 연합군은 가볍게 성을 함락하였다. 카게타카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싸울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가신 소자부로에게 말했다. 너는 얼른 다자유로 가서 이곳의 사정을 알려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들은 내가 싸워본 군대 중 최강이다. 적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꼭 전해야 한다. 가신을 보내고 난 뒤 카게타카는 할복자결하였다. 이렇게 연합군은 스시마성 이키섬을 연이어 돌파했다. 전쟁 중에 연합군은 일본 백성들에게 매우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는데 하치만 구도오쿠네는 그들의 잔인함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혹자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그토록 조선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행했던 이유가 이때의 일을 보복하는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다음은 다카시마였다. 10월 17일 연합군은 다카시마에 상륙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연합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역시 일본 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특히 강력한 철포의 위력에 막부군은 할 말을 잃었다. 진격을 계속한 연합군은 하카타만 서부 해안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개시했고 가마쿠라 막부는 총동원령을 내려 연합군을 막았으나 속절없이 무너질 뿐이었다. 이때 김반경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특히 뛰어났다. 고려인들은 일본 무사와 싸우는데 능숙하였다. 두려움 없이 진격하며 닥치는 대로 쓸어버리니 몽골 지휘관 훈둔조차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이야말로 장수 중의 장수로구나. 대패한 막부군은 다자 이후의 서쪽 관문 미즈키성까지 후퇴하여 다음 공격을 대비하였다. 몽골 사령관 훈둔이 말했다. 이만하면 되었다. 날도 저물고 있으니 군사들은 배로 돌아가 충분히 쉬도록 하라. 전투는 내일 다시 개시할 것이다. 김반경이 그 말을 반대하였다. 안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곳을 점령했는데 굳이 배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육지에서 야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훈둔은 고개를 저었다. 적지에서 야영을 하면 반드시 야습이 있을 것이요. 갈 길이 아직 멀고 험하오. 여기까지 오느라 군사들은 매우 지쳐있어. 오늘 밤만이라도 편히 쉬게 할 필요가 있어. 훈둔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군사들은 모두 배로 돌아가 고단한 몸을 달래며 잠을 청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배들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군사들은 놀란 마음에 깨어났지만 요동하는 배 안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전선 900척을 고작 4개월 만에 만든 배들이었다. 겉보기에만 멀쩡했지 내구성은 엉망이었다. 전함들은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그중 200여 척이 침몰되었고 원정군 13,500여 명이 전함과 함께 수장되었다. 나머지 배들도 모두 부서지고 깨져 사실상 전투를 지속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이긴 전쟁이 태풍으로 인해 한순간에 역전된 것이다. 일본군은 날이 밝으면 꼼짝없이 죽을 거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바람이 불어와 자신들은 손도 대보지 못한 강적들을 일순간에 쓸어버리니 그 바람이 신의 바람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이 태풍을 가미카제, 즉 신풍이라 부르면서 떠받들었다. 쿠빌라이는 인정할 수 없었다. 우리가 원정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신풍은 무슨 우연히 폭풍우가 불어닥쳤던 것뿐이다. 대국의 체면이 있지 어찌 폭풍 따위에 물러나겠느냐. 고려는 즉시 새 전함을 건조하고 군사들은 재출정을 서둘러라. 이번에는 반드시 일본을 정벌해야 한다. 고려 조정은 또 전함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너희들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전에도 4개월 만에 900척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냐.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빌라의 고집에 죽어나가는 것은 역시 고려의 백성들이었다. 또 갖은 고생을 다하며 전함 900척, 군사 1만과 더불어 군량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일본도 몽골의 무서움을 경험해본 뒤라 그냥 있지 않았다.
상륙 예상 지점인 다카시마만의 방어벽을 튼튼히 쌓고 군사들을 대비하였다. 서둘러라. 이번에는 아예 무트로는 오르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한편 남송은 1279년 결국 원에 의해 멸망하였다. 쿠빌라이는 곧바로 남송의 병력과 물자를 일본 원정에 쓰게 하였다. 1차 원정은 몽골과 고려의 연합이었지만 2차 원정은 거기에 남송의 병력이 더한 것이다. 군사들을 둘로 나누어 공격한다. 동로군은 원군 3만명, 고려군 2만 7천명이 하포에서 출항할 것이며 강남군 10만 명은 따로 출항하여 동로군을 지원하라. 군함은 무려 4천여 척으로 실로 엄청난 군세였다. 이번에야말로 끝장내겠다는 연합군의 위세였고 일본은 바람 앞 등불의 운명이었다. 고려는 김반경, 만호, 박구가 지휘하였고 혼도, 홍다구가 이끄는 몽고군과 하포에서 집결하였다. 중국군 10만은 법문호가 지휘하여 강남에서 집결,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1281년 5월 연합군은 드디어 동양 역사 최대로 기록되는 대함대를 이끌고 일본을 향하였다. 이런 엄청난 기세에도 쫄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일본도 정말 대단하였다. 용감한 것인지 아니면 무모한 것인지.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일본도 만만치 않았다. 한번 경험해본 연합군의 전술이었기에 처음부터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미리 쌓아둔 방어벽은 상륙하고 진을 치는데 애를 먹게 하였고 강남군은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홍다우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강남군은 언제 오는 것인가? 장수 하나가 답했다. 적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동안 방비도 철저하게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격하기보다는 강남군이 오기를 기다려 함께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다구는 그 말이 옳다 여겼다. 마침내 10만의 대군을 실은 강남군의 함대가 도착했을 때 홍다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 죽었어. 속전속결로 일본을 끝장낸다. 전쟁에 승리한다면 이 나라의 여자와 재물들을 마음껏 약탈하게 해줄 것이니 전력을 다해 공격하라. 군사들에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큰 함성을 지르며 먼저 달려가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하였다. 강남군 10만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비바람에 휩쓸려 허무하게 바다에 빠져 죽었다. 언제나 물에서는 약점을 보였던 몽골군은 말할 것도 없었다. 3,500여 척의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침몰하자 혼둔, 법문화 등의 지휘관은 혼자 살아남겠다고 즉시 파손되지 않는 배를 골라 타고 빠져 죽는 병사들을 뒤로 한 채 달아났다. 고려는 2만 명의 군사들이 배를 타고 그곳을 탈출하였다. 이렇게 2차 원정 또한 태풍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연합군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고 퇴각해야 했다. 일본군은 건국 이래 맞이한 최악의 위기를 두 번이나 때맞추어 나타난 태풍의 덕으로 모면할 수 있었다. 이후로부터는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었다. 한편 고려는 왕자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원종이 세자심을 후계로 지목하고 죽었으니 그가 바로 충렬왕이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고려는 이때부터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왕의 이름 앞에 충자를 붙여야 했다. 충렬왕은 한동안 원나라에 머물며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했고 개체변발을 하며 고려에 귀국하였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흰금의 머리꼬락 소리가 저게 뭔가? 도대체 고려인인가 몽고인인가? 몽골은 대를 이을 왕자들이 어려서부터 원나라에 살게 하였고 원나라 공주와 혼인시켰다. 왕위를 이을 때면 뼛속까지 원나라 사람이 되어 고려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이름 앞에 충자가 붙은 고려왕은 사실상 몽골의 수족과 다름이 없었다. 게다가 원나라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특히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해마다 공연을 바치는 일이었다. 1년에 몇 번씩 고려의 예쁜 처녀들을 뽑아 몽골로 끌고 갔는데 그 여인들이 바로 공녀였다. 끌려간 여인들의 삶은 비참하였다. 그 무엇보다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제도였음에도 아무런 힘이 없던 고려왕은 여인들이 끌려가는 중에도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고려의 충성왕은 사림원, 충몽왕은 정치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하며 나름대로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역시 몽골의 감시와 내부 분열로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25대 충렬왕은 원나라의 사위였고 26대 충성왕은 최초의 혼혈왕이었다. 27대 충수왕, 29대 충목왕, 30대 충정왕까지 원나라의 간섭과 내부 분열에 고려는 늘 길을 펴지 못했다. 그러나
31대에 들어서는 고려에 왕다운 왕이 탄생하였다. 짐은 원의 지배에서 벗어난 새로운 고려를 만들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오. 부패한 권력자들을 누르고 농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요.